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단절하고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서울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참여하고 서울대 의대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토론회 의제로 정부 측은 의대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제시했고 서울의대 측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미국 플로리다 곳곳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마이애미 75번 고속도로 부근에서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해 재난당국이 긴급히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에 따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기상청은 마이애미와 템파, 플로리다 키 지역에 있는 20개 이상의 카운티에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통화로 중동 사태에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49일 만에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석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통화에서도 이란과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역시 물리학상에 이어 인공지능, AI 머신러닝을 활용해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새 연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단백질 설계 예측에 기여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을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허자비스 그리고 미국 화학자 존 점퍼가 공동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컴퓨터와 AI를 통해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냈다며 두 가지 서로 다른 발견이지만 이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통일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6개국과 이틀에 걸쳐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 취임 다음 날인 지난 2일 15분 동안 통화를 하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윤 정부 출범 뒤 개선된 한일 관계 흐름과 셔틀 외교 취지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에 앞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지난 광복절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표방한 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와 평화, 번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안보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협조를 거듭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1일 아세안 플러스 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의 러시아까지
18개 국가가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뒤 세 번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예고했던 개헌은 했지만 통일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개풍 최전방 지역입니다. 하얀 기둥 사이로 철조망이 빼곡히 채워진 모습이 YT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도를 철거하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왔는데 이를 전면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라며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통지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가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며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방 지역을 남쪽 국경으로 언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국가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주민 설득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에 의한 위협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남북 간 두 국가를 선언하는. 실제 북한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표현 삭제나 영토조항 신설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점도 해당 조항들은 아직 개정 전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부 사정으로 공개만 미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조항들이 수정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북한의 당국 체제에서는 부담이 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이라고 깎아내린 뒤 도발 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국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국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대표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긴장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와 의대 교수단체가 모처럼 만나 대화의 장을 엽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던 양측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납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참여합니다. 서울대 의대에선 강희경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의대 측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8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 속에 열려 주목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직접 협상 가능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측은 토론회에 앞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주장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돼 추가적인 토론에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욱이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회가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고 끝난다 해도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대화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석입니다. 최근 허리케인 헐린으로 미국에서 200여 명이 숨진 지 채 2주도 되지 않았는데 더 강한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으로 꼽히는 허리케인이라 플로리다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 방향으로만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허리케인 밀턴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플로리다주 11개 카운티에 사는 590만 명에게 강제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If you can leave, leave. Please, just go. Find a shelter, a neighbor, somebody. Go inland if nothing else. You know, it's got. Just get out of Tampa. 밀턴은 템파 남서쪽에서 북상하고 있는데 최대 풍속은 시속 270km에 이릅니다. 현지 시간 9일 밤 플로리다 중서부에 상륙한 뒤 다음 날 중부를 가로질러 동북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ilton has re-intensified this afternoon and is now an extremely dangerous Category 5 hurricane. We've had data from the Hurricane Hunter aircraft in here just in the last hour indicating that the maximum sustained winds are now back up to 165 miles per hour. 밀턴이 상륙하는 템파베이 해안에는 최대 4.6m의 해일이 예보돼 침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올랜도 국제공항을 비롯해 주요 시설들을 폐쇄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등 미 남동부에는 지난달 27일 상륙한 헐린으로 최소한 230명이 숨지고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허리케인 피해는 지난 2005년 카트리나 때 발생했는데 당시 1,4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하루 전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도 인공지능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나 AI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이 보수적인 노벨위원회가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었습니다. 무한대의 변수를 가진 바둑에서도 인간을 넘어서며 AI 시대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 연구진은 더 큰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We hope to build on the science behind AlphaGo and to develop the next set of advanced general algorithms. 그로부터 4년 뒤 모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2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알파폴드2는 딥러닝을 바탕으로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수십 년간 생명과학계를 괴롭혔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각종 의약품이나 나노물질로 쓰일 수 있는 창조적인 단백질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We're living longer, so there are new diseases. We're heating up the planet. We're polluting it. And so if we had a lot of time to wait, then new proteins might evolve to solve those problems.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두 연구의 주역들에게 올해 노벨 화학상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화학자가 아닌 딥마인드 CEO가 화학상을 받은 건 큰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e have known for over 50 years that all the information is in this pearl of strings. But scientists, we don't understand that. And this is what's been solved today.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노벨위원회는 인류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리학상은 1970년대부터 머신러닝의 기초를 닦은 연구자 2명이 받았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 불이 나 60대 선주가 숨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사고 소식 신기희 기자가 전합니다. 배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경찰관들이 연신불을 뿌립니다. 전북 군산시 비흥항에 정박해 있던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선주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선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뱃머리 쪽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에 불이 났다는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저녁 8시 10분, 경북 포항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앞유리도 모두 깨졌습니다. 밤 9시쯤 충남 서산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는 반대 차로에 있던 가로등 2대까지 연이어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SUV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아파트 3층 호실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에 시끄러워서 보니까 그냥 소방차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물 전체에 지금 사람들이 다 대피해가지고요. 어디 찾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불은 다른 호실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길이 커지면서 소방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택배 배송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불이 음식점에서 시작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넘어졌고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추돌해 화재가 발생하고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버섯잡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의 건축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의 3분의 1가량이 탔습니다.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압수수색할 때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 광고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SBC 그룹 측에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해 징계 절차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11월 지인과 다투다가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 성폭력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양형이 늘어나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쪽 지방과 제주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고 제주도에만 최고 30mm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쪽 지방에서는 안개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비와 안개로 인해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5도, 대전 14도, 부산 17.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면서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약 2달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연일 거친 말로 보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וישלם מחיר, התקיפה שלנו תהיה קטלנית, מדויקת ובעיקר מפתיעה. הם לא יבינו מה קרה ואיך קרה, הם יראו את התוצאות. 이란의 핵시설과 석유시설 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2달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에는 공감하더라도 전면전에는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y had a productive and honest conversation, but what I will say very clearly about that particular question is we cannot and will not see Lebanon turn into Gaza, into another Gaza. That is not what we want to see.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여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در لبنان به اصطلاح وجود دارن و نحوه کمک رسانی به اونها بحث مسائل منطقه‌ای هدف اصلی سفر بنده است.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속에도 교전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을 폭격하고 무기 저장고를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십 발을 쏴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튀르키예 등은 레바논 난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하고 확전 위기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의 경제 전망도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5%로 대폭 낮췄다고 현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내년 초에 전투가 더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경제활동의 점진적 회복이 하반기로 늦춰질 거란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임 회장을 상대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예상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감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내놓습니다. 3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던지에 따라 1호선 전국 집값의 방향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가 글로벌 3대 국채지수인 세계국채지수에 내년 11월부터 편입됩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외국 자본이 대거 우리 국채로 몰리면서 75조 원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세계 최대 규모 채권 지수,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4번의 도전 끝에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FTSE 러셀은 한국이 국채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편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국채지수에서 26개 나라 가운데 9번째로 높은 2.2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따르는 추종 자금은 2조 5천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면 560억 달러로 우리 돈 75조 원의 해외 자본이 국채를 통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외환 유입으로 환율 안정은 물론 금리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금리가 안정되어 국민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추종 자금의 유입으로 국채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어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금융시장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지정도 피하게 됐습니다. FTSE 러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이유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 일정을 밝힌 점을 고려해 일단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년 사이 5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시민더키엔 고수익 채용 광고에 속아 강제로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청년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최근엔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온 청년을 감금하고 범행에 가담시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투자 사기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생지는 주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관련 피해 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전체와 올해 상반기를 놓고 비교했을 때 피해자는 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6개월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캄보디아로 무려 100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수익 미끼 해외 취업 사기 행각이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 역시 어렵지 않게 모집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상담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해보니 일본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옵니다. 여유로운 근무 조건을 쉼없이 읊으며 일주일에 최대 500만 원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채용 절차법상 엄연한 처벌 대상인 거짓 구인 공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이유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사 의뢰나 계정 정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 속
해외 기반 취업 공고보다 국내 모집 공고 관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둘 수밖에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학대와 감금 등 위험성 또한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경로가 다양해지며 취업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 시 급여의 적정성과 고수익 강조 여부, 업무의 명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한 대표의 공개 언급에 여당 내 균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지원차 부산을 찾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근 공개 활동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친한계 목소리가 적지 않단 말에 본인도 동의한다고 답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도 관련자들의 소명이 필요하단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분들, 혹시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친윤, 친한계 간 시각차가 노출된 터라 고조되는 긴장감 속 친윤계는 한 대표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부인하긴 어려운 김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한 부정 여론과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당정 지지율의 큰 지분이 당내 대립에 있다는 판단 아래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대표가 자꾸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부와 각을 세우며 독자 노선을 걷는 건 둘 다 죽는 길이란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명태균 씨 언급이 사안을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공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낸 데 이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등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당은 일단 야당발 쌍그리 특검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 당내 균열 양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김 여사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세수 결손 문제와 정부의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쿠팡 계열사 등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1.6 재보궐선거를 엿새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문화원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박웅철 강화군수 후보와 함께 지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전남 영광군에서 노인 배식 봉사 일정 등을 소화하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내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오늘 오후 최종 교섭을 벌입니다. 노조는 일반직 4.8% 등 임금 인상과 안전 담당자 63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임금 1.5% 인상과 조직 진단 이후 인력 충원을 논의하자고 제시한 상황입니다. 노조는 최종 교섭이 부결되면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부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시내버스 노선 증차 운행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법이나 간호법이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골수 채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골수 채취가 의료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로 열린 상고심 공개 변론에선 검찰과 재단 측 변호인이 각각 의료계 종사자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인 만큼 간호사가 시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진료보조행위라고 가정해도 신경손상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단 측은 골수 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고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혈액학 전공의사가 다수 포함된 대한혈액학회에서 숙련된 전문 간호사라면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료계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측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 서핑 인구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핑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 명소로 꼽히는 양양 죽도 해변. 서퍼들이 파도를 타며 수면 위를 시원스레 미끄러집니다. 서핑은 여름에만 즐기는 스포츠로 생각하기 쉽지만 파도가 있으면 서핑 수트를 입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인기가 더욱 높아지면서 국내 서핑 인구는 5년 전 40만 명에서 12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서핑이 익스트림 스포츠다 보니까 파도를 한번 올라탔을 때 그 속도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고. 이처럼 서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은 서핑 사고 환자는 821명으로 연평균 117명입니다. 부상 유형을 보면 보드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가장 많고 타박상, 염좌, 골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양양 해변에서는 갑작스러운 낙뢰 사고로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상처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그냥 씻고 깨끗한 거즈가 있다면 거즈로 아니면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압박 지혈을 하고서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력에 맞는 파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번개가 친 뒤 30초 안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 소리 후 30분 동안 기다리는 3030 낙뢰 사고 안전 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7일 3년 만에 중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총리 취임 후 역대 최단 기간인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정권이 탄력을 받으려면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이시바 내각 강요 전원이 서명한 해산 조서 낭독과 만세 삼창을 끝으로 중의원이 해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중의원이 해산하면서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집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0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해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新政権はできる限り早期に国民の審判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10月27日に解散総選挙を行いたい。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은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이 의석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향후 안정적 정권 운영을 위해서는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 465석 가운데 과반인 233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은 50%대로 역대 출범 직후 기준으로 아소다로 내각 다음으로 낮습니다. 또 정치 비자금 연루 의원 12명은 선거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대다수가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소속이어서 당내 분란도 예상됩니다. 야당들은 이번 해산은 지진 등 최근 국민이 겪은 어려움은 외면한 채 당리 당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被災地行かれました。涙も流れるそういう場面もあったと思います。被災地を見て選挙できると思いましたか? 중의원 해산으로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시바 내각은 출범 4주 만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간부가 의문의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지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원전 보안 책임자 안드리 코르트키가 차량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만 알려왔다고 IAEA는 전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아침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필리핀 선박 2척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수산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경국은 필리핀 선박이 중국 정부 허가 없이 고의로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오는 11월 유엔에서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북한이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인권 증진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을 적대 세력으로 지칭하며 세 나라의 군사적 위협과 고립 정책 등이 주민 인권 보호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은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국악의 선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난개 국악 축제가 충북 영동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된 내년 9월 영동에서 열리는 세계 국악 엑스포를 미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그 현장을 이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타대가 연주하는 선율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취타대 뒤를 이어 세계 각국의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공연단이 따라옵니다. 충북 영동 난개 국악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진입니다.
이번 거리 퍼레이드는 전문 치타대와 풍물단 그리고 해외 공연팀 등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영동 난개 국악축제는 한국 3대 악성의 한 명으로 꼽히는 난개 박연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시작됐습니다. 벌써 55회째를 맞았는데 올해는 전시와 공연은 물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종합축제로 꾸려졌습니다. 올해는요, 저희들이 이 무대를 미디어 파사트하고 난개 국악단하고 콜라보로 연주를 해서 옛날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던 거를 탈피해서 올해는 무엇보다 내년 영동에서 열리는 세계 국악 엑스포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 9월 열리는 국악 엑스포는 30여 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국악 축제. 이에 따라 올해는 사전 행사 성격으로 미리 보는 엑스포, 힙합 국악이란 주제에 맞춰 AI 등 첨단 기술을 국악에 접목한 게 특징입니다. 또 국악 엑스포 흥행을 위해 지역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회원들의 관람 지원은 물론 전국적인 홍보 분위기 조성에 힘쏟고 있습니다. 30개국의 우리 해외 공연단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25년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국악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까지 알려지는 그런 계기로. 우리 전통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영동 난개 국악축제는 오는 13일까지 영동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KT가 연장 승부 끝에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먼저 점수를 주고도 바로 추격하는 타선의 집중력과 마무리 박영현의 호투가 빛을 발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KT의 극적인 끝내기 드라마는 강백호의 방망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좌익수 왼쪽으로 날린 큼지막한 타구에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는 페어. 선두 타자가 만든 천금 같은 2루타에 이어 김상수가 고의 사구로 걸어나갔고 다음 타자 황재균도 번트에 성공하며 KT는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정대가 땅볼, 대타 천성호가 삼진으로 물러나며 기회가 무산되는 듯했지만 심우준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중견수 방향으로 쳐낸 공을 LG 유격수와 이루수가 동시에 달려들어 부딪히면서 잡지 못했고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었습니다. 4시간이 넘는 연장 혈투 끝에 KT가 끝내기 승리를 완성한 순간입니다.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KT는 기사회생하며 준플레이오프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초반부터 LG 김현수와 박혜민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고도 바로 쫓아가는 홈런을 때리는 등 경기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결과입니다. 8회 투아웃부터 11회까지 LG 10타자를 퍼펙트로 막은 마무리 박영현의 호투도 끝내기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질 줄도 몰랐고 오늘 경기가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막아서 팀이 이길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8회 제가 투수 교체 미스로 게임을 망쳤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해주고 박영현 선수 3이닝 투구가 인상적이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는 8회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마지막 수비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희가 득점을 한 다음에 그 이닝에 바로 실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기가 됐고 마지막 5차전 저희 선수들 다 같이 합심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드문 명승부를 연출한 두 팀은 이제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안세영이 폭로 이후 2달 만에 경기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신의 배드민턴을 사랑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곤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전국체전에 나선 안세영의 대각선 스매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신의 주무기인 뚝 떨어지는 드롭샷과 코트를 살짝 넘기는 헤어핀도 2달 전 그 모습입니다. 단중 호응까지 유도하는 여유도 있습니다. 2세트를 가볍게 가져온 안세영은 이날 자신의 경기력에 만족했습니다. 네, 올림픽 끝나고 이제 첫 복귀 무대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저를 환호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었지만 그래도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나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폭로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비교적 담담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저는 좀 쉬면서 저의 게임 경기력에만 또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준 팬들에게 한마디 전하면서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안세영이 폭로한 여러 문제와 관련한 협회와의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체부는 조만간 관련자 징계를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휴식기를 갖는 사이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라이벌인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내준 안세영. 덴마크 오픈을 시작으로 국제대회 참가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다울입니다. 전북 전주의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딴 전기차 화재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사례에서 보듯 삽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엔 소방당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승용차에 불이 난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됐고 출동한 소방대가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어 재발화로 불이 번지지 않게 타이어에 보조바퀴를 달아 차를 옮긴 뒤 지상에 마련한 임시수조에 차량 하부를 담가 불을 완전히 진압합니다. 신속한 진화 덕분에 주민 300여 명이 부상자 없이 대피했고 2,400대가 넘는 다른 차량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핸디 컨트롤러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차를 조금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는 삽시간에 열기가 치솟고 재발하기 쉬워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780대가 타거나 그을리고 480세대 전기 공급까지 끊겼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이 대응 방식을 바꾸면서 이번엔 신속한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진화 장비도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특성에 맞춰 차 아래쪽에 구멍을 내 배터리팩 내부에 물을 뿌리고 냉각하는 장비, 초기 진압한 전기차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입니다. 배터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능해서 좀 장시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15분 내지 30분 이내로 저희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올해 전국 소방서에 새로 개발된 전기차 진화 장비 25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그제 최종회가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탑10 웹사이트를 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청수 4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수는 구독자들의 시청 시간을 작품 전체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에서 1위, 총 18개국에서 탑10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예능이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서울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다만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울에도 차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쪽 지방에는 오늘 오후까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지나겠고 제주도에만 최고 30mm가 예상됩니다. 또 영서와 경남 서부 등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5도, 대전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10도에서 15도 안팎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번 주말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를 마칩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